누군가는 그들을 괴물로 볼 것이며 괴물로 알고 오해와 편견이 있었어요. 이전까지의 작품들에 대해서 너무 좀 뭐랄까 이렇게 뭐 얘기하신 것처럼 소녀 취향적이고 좀 인공적이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복숭아나무는 미장센이 이거는 단순한 실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야기의 설정도 굉장히 독특했고 그래서 유니크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혜성 감독을 좋아하게 됐고 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과의 영화는 아닌데 좀 약간 관념이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그 뭔가 그 이미지의 인장이 팍팍 꽂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어서 그런데 내가 어쩌면 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몇 개의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 감독이 약간 보통 얘기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익은 감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30이 안 됐고 그래서 향후 한 10년을 경과하면서 한국 영화계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약간 그 단독자적인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궁금합니다. 네, 만나서 얘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인의 오동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궁금하신 분이 있거든요. 친하세요? 아시는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오늘 구혜선 감독 모시고요. 이제 복숭아나무 곧 개봉하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바쁘신데 네. 잠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숭아나무가 사실은 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죠. 네, 제작한 지는 네. 개봉이 조금 늦었네요. 뭐 후반 작업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CG랑 이런 것들 디테일을 좀 손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부산 영화제에도 갔었고, 네, 부산 때. 네. 제천 때도 상영을 네. 했었고, 그쵸. 관객들 반응 어땠나요? 근데 영화제 관객분들은 영화 좋아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항상 좋은 말씀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현실에는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네. 저는 영화 처음 봤을 때 약간 그 미녀와의 컨셉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네네네. 일단 귀신 들린 집 같은 곳에 갔는데 미녀가 갔는데 야수가 있는데 그 야수의 순정을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어나더 월드로 가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얘기라서 굉장히 동화적이고 이상한 판타지인데 이게 약간 한국에서는 잘 안 나오는 판타지거든. 그게 궁금했는데 이런 꿈을 꾸신다는 걸 듣고 꿈이요. 참 특이하다. 그 꿈 얘기는 좀 한번 해보세요. 꿈. 뭐, 딱히 특별히 그런 건 아니라, 사람이 꿈을 꾸면 거의 SF적인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이제 좀, 워낙에 그때 당시 이게 시나리오 2010년에 쓴 건데, 2010년에 왜 그 나의 존재, 의미에 대한 그런 한참 궁금증이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얼굴이 두 개 있는 뭔가 그런 양면적인 인간에 대한 그런 생각하다가 그런 꿈을 꾸게 됐죠. 네. 복숭아나무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니까 네.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샴쌍둥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의미의 샴쌍둥이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사실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몸은 하나, 육체는 하나인데 얼굴은 둘이죠. 얼굴은 둘이 가지고 어떤 인격을 두 개가 있는 네. 굉장히 다른 사람. 형제죠. 네, 형제.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요. 네. 왜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영화를 봤을 때 구혜선 감독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자기 얼굴은 두 개다. 혹은 여러 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민의 깊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약간 뭐 말하고자 했던 건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함축적으로 그 가족끼리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을 형상화하려다 보니까 얼굴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네. 복숭아나무는 무슨 뜻일까요?
사실 복숭아나무 제목에 반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예술 영화 같지 않냐 제목이.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복숭아나무가 아닌 답이 없더라고요. 네, 복숭아나무가 아닌 답으로 만들려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엔 다시 복숭아나무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어떤 아픔과 슬픔과 시작 마지막까지 다 복숭아나무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나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상징적인 거, 그리고 저가 사실 생각했을 때 그 박승아라는 여자친구도 있지만 복숭아 자체가 굉장히 아기 같았어요. 그들의 탄생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아, 이거는 가장 상징적인, 함축적인 복숭아나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형상적으로도 좀 그렇죠. 그 그런 면이 느낌이 있죠. 있어요. 네. 그 샴상동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남자 주인공의 두 그래서 뭐가 떨어지잖아. 또 떨어지고 다시 나고 뭐 이런 그 순환적인 갱생의 의미도 그 스토리에 좀 있고 네. 그래서 좀 맞아요. 확실히 맞는 건 알겠는데 이제 복숭아나무 하니까 좀 약간 좀 수채화 같은 느낌이 좀 네, 있지. 네. 제목이. 구혜성 감독의 작품이 최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투자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얘기들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쉽지 않고 그게 이번 어떻게 작품은 보면, 네. 이번 작품은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작품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투자가 이루어지려다 말았어요. 사실 투자가 잘 되진 않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시나리오와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려면은 답은 내가 해야지. 그게 사실 어떤 편견을 무너뜨리는 일은 내가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제가 100번 그림을 그릴 줄 안다고 얘기하는 거랑 그림을 실제로 그려서 보여드린 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어떠한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데 큰 신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멀리 봤어요. 이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멀리 봤을 때.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아무런 투자 상황도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배급 상황도 결정된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화를 출연하시기로 했던 배우들, 스태프분들이 다 투자하신 거예요. 네. 저라는 사람에게 투자했고 저 또한 사실 그분들에게 어쨌든 제가 무조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 저도 다른 자극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만든 공동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정호에서 아주 결기가 보이네. 갑자기 다른 얼굴이 됐어. 저 지금 얘기할 때. 진지하고 아주 그 영화적 결기가 보이시네. 네. 흥행에 대한 기대도 이전 작품보다는 조금 더 있는. 커다랗게 흥행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수익보다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현재는 더 많고요. 관객과 소통하는 것. 네. 그리고 배우들에게 사실 감사한 입장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배우들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작품이 부끄러워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기회였고 그렇지만 배우들한테는 어떤 모험일 수도 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죠. 네. 조승우 씨하고 유독한 씨가 이렇게 네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정반대면 조승우 씨가 좀 내성적이고 네. 좀 그늘이 많고 유독한 씨가 외향적이고 뭐 이런 거죠. 네. 몸이 그 조승우 씨는 반대여서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 사실 두 친구가 굉장히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성격이 정반대로 되잖아요. 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류덕환 씨 앞모습인 사람이 더 정상적으로 클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무용지물에 있는 그 조승우 씨 같은 경우가 삐뚤어질 줄 알았는데 그 되려 더 반대예요. 사실 본인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걸 연습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할지언정 좀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고 류덕환 씨 정상적인 앞모습의 사람이 되려
더 삐뚤어지게 되는데 더 그게 공격적이고. 네, 그게 우리의 모습 같았어요. 사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지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되게 담담하게. 원래 그랬다 한다면. 근데 뭔가 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이런 어떤 인간의 상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장치였죠. 여기 그 남상민 씨가 네. 그 연기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그 되게 오픈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미지의 공간에 이상한 아저씨를 만나서 미지의 공간에 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없어요. 네, 예를 들면 네, 뭐 사실 그 집안 자체가 미술적으로다가 좀 겁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음영이 짙은 집인데 거기서 아주 특이한 우울한 한 젊은 남자애를 만나고 이러면서 금방 친해지고 네. 이 캐릭터 제가 계속 그래요 보면. 네, 비현실적이죠. 굉장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자기 같아. 본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아. 실제로 그러세요? 실제로 뭐 여기 있는 모든 캐릭터에는 제가 투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시나리오를 쓸 때 남상민 씨 성격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 남상민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몹시 맑고 깨끗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연구 대상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이제 상미를 생각해서 복숭아나무, 복숭아니까 박승아로 이름을 해야겠다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 친구를 통해서 하게 됐고 이 안에서 사실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의심스럽죠. 이상한 모습의 아저씨를 따라 그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려 현실적인 사람은 덕환이 류덕환 씨 같은 경우가 되려 더 어쩌면 현실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제가 책에서는 또 부연 설명을 더 했지만 그 박승아라는 사람도 그 극중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보잘것 없이 나와요. 근데 뭔가 장사도 잘 안 되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 근데 굉장히 희망차인